10번부터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놀이에서 교사는 어떤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요거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놀이죠. 이어지고 이어진 길, 뭐 이런 놀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이제 길을 책상에다가 이제 길을 막 그렸죠. 책상에 종이를 놓고. 근데 길을 그리니까 도화지에 그리면 조금밖에 못 그리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 바닥에다가 막 테이프 붙이다가 복도로 나갔다가 막 온 유치원을 다 테이프로 이렇게 길 만드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자, 그건데 자, 여기서 나의 놀이에서 교사가 어떤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일단 나의 놀이를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랬는데 여기 선생님 색깔 있는 테이프가 필요해요.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애가 테이프가 필요해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유치원 교실에서 막 이게 테이프 붙이다가 복도에서 이제 유치원 교실에서 복도로 나갔죠. 복도에 쭉쭉쭉 하다가 이제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공간에 대한 지원,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이제 지문에서 유아가 요구하는 게 있는지 그거부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가 요구하는 상황이면 선생님이 뭔가 고려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 자체에 자료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 이런 아이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과 자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료와 공간. 그래서 뭐 자료 지원, 공간 지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자료, 테이프가 기존의 놀이 자료, 놀이 재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료의 변화. 그다음에 공간도 교실에서 복도까지 나갔으면 되지. 그것도 변화인데 공간에서 복도에서 또 어디로 가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변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놀이를 지원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료라는 거 하나 들어가야 되고 공간이라는 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테이프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1호선, 2호선, 뭐 3호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색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사실은 이 놀이 이해 자료집에 보면은 무슨 색깔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테이프.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색깔의 테이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색깔 쓰셔도 되겠습니다. 노랑, 파랑, 초록, 빨강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애들이 이제 그 길을 복도 바닥에서 벽, 그 다음에 교실 밖 공간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복도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유치원 바닥, 복도, 벽, 교실 밖, 뭐 복도 이외의 공간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교실 밖 공간, 벽, 복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변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요 해당 놀이 부분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공간을 어떻게 확장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놀이가 얘네가 이제 복도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딴 데를 막 찾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딴 데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점점 막 계단, 강당 이런 식으로 확장된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놀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놀이는 제가 지금 몇 번 다루어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나에서 유아가 놀이 공간을 넓히고 싶다고 진짜 요구했잖아요. 자, 요런 요구가 있을 때 교사가 동그라미 1,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켜주고 동그라미 2에다가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어떤 게 있는지 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뭘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공간이 부족하면 이제 놀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 공간을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실행 자료집에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해설서 공부하고 뭐 이럴 때도 봤는데 놀이 공간 확장에 대해서 요거는 실행 자료집에 딱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실행 자료집에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놀이를 방해하는 가구 설비, 관심이 적은 놀잇감 이런 건 일시적으로 제거한다. 이건 일단 교실부터 넓히는 거예요. 교실이 좁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하라고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실이 좁으면 일단 교실부터 좀 넓혀주면 이제 거기서 놀 수도 있잖아요. 일단 교실부터 넓혀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들이 계속 좁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놀이 공간을 찾아야 해요. 자, 새로운 놀이 공간 어떤 거 있죠? 자, 교실이나 실외 놀이터는 원래 쓰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딴 데는 어떤 게 있는 거죠? 복도, 공유 공간, 계단 및 실내외 유휴 공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이제 놀이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딴 데 다 자유롭게 노는 건 좋은데 비상구, 비상계단, 비상시 대피 경로 이런 데서는 놀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놀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행자료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이 복도 공유 공간, 계단 및 실내 유휴 공간 이런 데는 사람이 늘 안 가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안전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할 때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는 고려를 해야 돼요. 교사의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안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 첫 번째는 안전을 고려한 놀이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허용이 중요해요. 안전하게 여기 가만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반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 놀이가 왜 위험하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럼 위험 요소를 같이 제거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주의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에서도 놀 수 있는 거죠. 계단 밑뿐 아니라 계단에서도 막 놀이한 사례 여기 막 나와요. 자, 근데 계단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계단에서도 막 놀이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단을 얘가 이제 파악하게 되겠죠. 이런 애들이 오히려 계단에서 안 다쳐요. 계단 한 번도 못 가본 애는 걔는 다칠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유아와 함께 새로운 공간 안전을 또 함께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탐색하면서 아이들이 좀 스스로 위험하게 안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간이 막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면은 이게 구성원 간의 소통이 또 필요해요. 구성원 간의 소통. 그래서 지렛대 놀이에 그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소통하는 사례. 복도에서 이 지렛대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렛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렛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애 손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블록 조각을 딱 넣고 팡 튀기면 이게 쫙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데, 이 문 열고 들어오는 애 머리에 펑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지렛대 놀이에서는 아빤하고 이야기해서 출입문을 2개인데 요 문은 우리가 놀이하는 요 시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출입하도록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이거 그냥 방임해서 다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부모님한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더 안 위험한 거다. 이런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실행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11번에는 답이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놀이 공간 확장을 위해서 교사가 뭐 교실 밖, 복도, 계단, 유휴 공간 이런 공간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애들이 좁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는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소개한 내용들 중에 한 가지를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벤 매넌 이론에 근거해서 가에 두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직 우리 이제 개론 수업에서 벤 매넌까지는 아직 안 나갔죠, 우리. 그쵸? 자, 그래서 벤 매넌 보시면은, 이 벤 매넌이 맨날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나올 때마다 벤 매넌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N수생 선생님들이 벤 매넌 나올 때마다 계속 틀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술적 수준, 전문가 수준, 도덕윤리 또는 비판적 수준이 있습니다. 기술적 수준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 옛날에 교생실습 나갔을 때 뭐 과정안이나 뭐 서류 양식 뭐 이런 거 작성 못해서 맨날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 나잖아요. 그거 배우는 게 기술적 수준이에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적 지식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거, 뭐 과정안 만든다든지 이런 거 양식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배우는 게 기술적 수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적 수준은 뭐냐면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이제 붙거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임용시험에 붙으면 뭐가 관심이 많냐면 교사수 방법이라든지 애들 어떻게 지도하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전문가적 수준의 교수는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교수 활동 요런 거에 좀 일단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적 원리 요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 하면은 기술적 수준하고는 좀 달라요. 기술적 수준하고는 달라서 단순하게 막 이렇게 뭘 만들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씩 판단은 해요. 하지만 좀 더 상위의 판단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거랑 요거는 구분이 돼요. 요거랑 요건 구분이 되는데 맨날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얘랑 얘랑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얘랑 얘랑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전문가적 수준은 뭐냐 하면 이제 교사 돼갖고 한 3년 미만 이때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막 해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교육학적 원리, 교수학습 뭐 이런 거 범주를 못 벗어나요. 자, 요게 전문가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사에 뭘 강조했냐면 전문가적 수준이 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전에 유아교육학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요 전문가적 수준은 뭐냐 하면 이제 정책 수준을 판단하다든가 누리과정 이거 가르치는 방향이 맞는 거야? 이런 거. 교사로서 가르치는 방향이라든가 뭐 좀 거시적인 그런 목표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지금 애들 정보화 시대에 지금 AI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대에 애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 이런 거 판단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진짜로 도덕 윤리적인 비판적 수준인 거예요. 얘네가 미래에 갔을 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애들한테 맞지 않는데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도덕적 윤리적 비판적인 수준이에요. 자, 전문가적 수준도 높은 수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적 수준처럼 이렇게 막 단순하고 지엽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요. 하지만 역시 전문가 수준도 뭐냐 하면은 말 잘 듣는 교사일 뿐이에요. 전문가 수준도.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쵸? 도덕, 윤리적, 비판적 수준의 이 교사는 이게 말 잘 듣는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방향을 좀 방향 설정도 하고 이 방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인 것이죠.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아교육계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요런 수준의 교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양성했던 교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수준의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이런 반성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맨날 이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벤 매넌이 뭔지 모르고 이거 그냥 읽어봤을 때는 전문가적 수준, 비판적 수준 외웠어. 용어만 외웠는데 차이는 몰라. 뭐 그런 상태로 시험을 보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적 수준은 뭐냐 하면 주로 이제 교수 활동에 관심이 있어요. 교수 학습.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는 2와 3의 차이는 뭐냐면 2도 역시 말 잘 듣는 교사. 방향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시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학적 원리를 어떻게 잘 적용하지? 이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도덕적 비판적 수준, 요 수준에서는 이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하고도 맞춰보고 이게 지금 영교육과정 이거 일부러 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좀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육적 경험이나 활동 이런 게 지금 공평한 거야 이게 평등한 거야? 이게 결국 아이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내용이야 이게 앞으로 얘네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맞는 내용이야?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요즘에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되는 그런 교사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벤매너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 틀리실 것 같아요. 자, 12번 보시면은 1번 김 교사는 항상 자신이 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요. 자,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아이들을 공정하게 대했는지, 그 다음에 유아들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반성하면서 교육활동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의 서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유아의 발달 단계, 교육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요. 유아들에게 교재, 교구 이런 게 지금 적합하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내 전문성도 개발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험을 기술적 수준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동그라미 1. 김 교사는 어떤 수준이죠? 도덕, 윤리적, 비판적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서교사는 뭡니까? 서교사는 전문가적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답에 여기 이제 도덕, 윤리적 수준, 일단 전문가적 수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두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이론,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뭔지 이게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이론이 들어가야 되고 이론 플러스 사례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이론과 사례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근데 저는 이론하고 사례를 같이 이렇게 엮어놨죠. 엮어놨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이론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도덕 윤리적 수준은 뭐다? 설명을 하고 그런데 김 교사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분리해 놓은 답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엮어놨습니다. 하여튼 이 답에는 이론도 들어가야 되고 사례도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김 교사는 유아의 교육적 경험이 공평한지 뭐 이 자체가 사실은 도덕 윤리적 수준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교사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이 문제가 근데 어렵지는 않은 게 그냥 이 내용을 풀어서 약간 설명을 해놓은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교실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한 사례를 많이 쓰면은 또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고 나는 유아교육의 장학행정조직이에요. 여기서 지역 수준의 다양성과 기관 수준의 자율성 추구 내용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냈는데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비슷하게. 자, 그래서 그때 지역 수준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역 수준이 아니고 기관 수준의 자율성에 대해서 그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자, 나를 좀 보세요.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건 아니고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지금 여기 교육과학기술부예요. 교육부. 그죠? 요 수준이 국가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실, 유아교육 담당관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여기까지가 전부 다 국가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유아교육 담당관실까지 이제, 그 국가 수준이고, 행자부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는 좀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행정자치부로 내려오면 이제 시도로 흩어지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공존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시, 군, 구, 여기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 수준이에요. 지역 수준.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기관 수준이 있겠죠. 그렇죠? 기관 여기 각 개별 유치원 뭐 이렇게 학급, 개별 유치원과 학급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기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맥락적으로 교육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설명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 수준의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해설서에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 부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요거를 보고 지역 수준의 다양성하고 기관 수준의 자율성 요거를 해설서에 있는 누리과정의 성격,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쓰라고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사실은 외우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냈었잖아요. 근데 2020인가 그때 그냥 아예 이 지문이 시험에 났어요. 지문이 시험에 나가지고 어떻게 해놨냐면은 반영하는 것이다까지만 해놨지. 이걸 뺐지. 이걸 뺐어요. 이걸 빼고 그냥 뭐 기관 수준에 여기까지만 기관의 철학 뭐 여기까지만 썼죠. 이다 이렇게 해놓고 요걸 뺀 거지. 요걸 빼고 누리과정을 기관의 철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고 문제를 냈었죠. 우리 이제 기출풀이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보시면 지역 수준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도교육청, 시군구 요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좀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거죠. 요거를. 그래서 맥락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유치원,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은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기관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각 학급, 그 다음에 학부모의 특성, 사실은 유아의 특성 이걸 다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눈여겨보시고 외우셔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해설서에 있는 거. 자, 요거 가를 얘기하는 거죠. 가. 그렇죠? 그리고 요 가를 여기 설명해 둔 겁니다. 해설서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해설서에는 기관 수준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 기관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각 기관의 철학, 요거뿐만 아니라 요 학급, 학부모 여기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연령, 개별 특성, 발달 수준, 개인차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인 거죠. 자, 요거를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시문은 보통 요것만 외우잖아요. 요것만 외우는데 이 내용까지 좀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교육과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이 다른 거는 문제로 안 내고 왜 요걸 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부터 국가교육과정이 됐잖아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이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기관과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의 의미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련 문제들도 제가 많이 냈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다룰 거고요.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요 내용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다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래 밑줄 그은 효능감의 개념을 쓰시오. 다는 뭐죠? 깁슨과 덴보는 교수 효능감을 교사가 학습자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교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 가르칠 수 있어. 뭐 나한테 배운 애들은 공부 잘해. 뭐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신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교수 효능감이니까 내가 티칭하는 거에 대한 효능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에 관한 설명인데 아래 밑줄 그은 효능감의 개념이 뭐냐? 그거를 단답으로 딱 쓰는 거예요. 요거는 자, 교수 효능감이란 아동들 그냥 교수 효능감이 뭔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다 써놓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 아동들의 행동이 교육으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이거는 내가 아는 교수 효능감인데 다 써놨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 다음에 교사로서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교사로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에요. 개인적 교수 효능감.
자, 그래서 깁슨 덴보가 이야기한 교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두셔야 되냐면, 교수 효능감의 정의를 일단 봐야 돼요. 요건 교수 효능감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죠? 요걸 봐야 되고, 사실은 교수 효능감은 이때 이제 요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이제 유아교육 학계에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됐을 때였어요. 약간 한물 간 소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때 막 관심 있다가 요새는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출 많이 됐던 거니까. 자, 교수 효능감은 교사가 학습자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 요게 교수 효능감이에요. 근데 교수 효능감을 좀 쪼개면 우리가 왜 IQ 뭐 110이야. 근데 IQ의 요소들도 뭐 수리적인 거, 뭐 언어적인 거 막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수 효능감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만 잘한다고 IQ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말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 효능감은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수행에 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뭐 이렇게 믿는 믿음의 정도인데 이 믿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내 능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학생들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요걸 이제 믿는 믿음이에요. 나한테 수학 배운 애들은 수학 잘하지. 나한테 과학 배운 애들은 과학 잘하지. 막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높을 때 교수 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게 반두라의 결과 기대하고도 일반적인 교수 효능감 비슷한 거예요. 요 용어가 많이 헷갈리니까 일반적인 교수 효능감은 반두라의 결과 기대랑 거의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과 기대란 특정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실 게 교수 효능감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무슨 뜻인지,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 무슨 뜻인지 일단 요거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시면은 여기 교사로서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거는 일반적인 교수 효능감은 아니잖아요. 학생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아동 권리 협약에 관한 문제죠. 자, 아동 권리 협약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엄청 많이 다뤄드렸어요. 왜냐하면 요게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요거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그런 국제 협약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아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비준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협약 이런 것들을 뭐 중요해 뭐 그냥 뭐 어떤 캠페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녀요.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요것 때문에 파생된 법안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보장원 이런 것들도 다 이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엔하고 OECD 이런 데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써내야 돼요. 요런 거 국제 조약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써내야 되는데 보고서를 얼마 전에 냈어요. 얼마 전에 냈는데 그 보고서 안에 보장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걸 지키기 위해서 보장원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원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 협약들, 국제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안 지키면 완전 미개한 나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OECD 회원국인데다가 그러니까 OECD에서 국제 감사를 다 해요. 감사를 다 해서 그 OECD at a glance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쳐보세요. 다 그냥 네이버 이런 데 쳐봐도 구글 쳐봐도 나와요. OECD at a glance, Glance, glance라는 그 OECD at a glance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국제 교육 표준을 쫙 통계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OECD 회원국만.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쫙 다 나와요. 그래프별로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이제 수치별로 교사 페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교사 페이는 굉장히 상위 레벨이고 교사 페이는 높아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교사 페이는. 근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가장 열악한 나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고를 다 해요.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고치고 계속 있으면 OECD에서 미개한 나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15번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인데, 자, 요 원칙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원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 답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요 아동의 권리에 관해서 좀 보시면은, 아동의 권리가 이제 쭉 발전되어 왔어요. 그쵸? 쭉 발전되어 와서, 일단 선생님들이 요거를 좀 보실 필요도 있죠. 1992년 세계 아동 헌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네바 선언, 그 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994, 99, 2008 여기까지 제출하고 이 뒤에 한 번 더 제출했어요. 최근에. 자, 그러면 요거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보고서를 제출하면 요걸 검토해서 다시 회신을 해줘요. 다 회신을 해줄 때 회신을 어떻게 하냐면, 네, 대충 잘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뭐는 수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보고서 써서 또 내야 돼요. 그렇죠? 자, 진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 국제협약에 조인한 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고서를 계속 제출했어요. 보고서를 2017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요소들이에요. 차별 금지,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의사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원칙이 뭐냐 이러면 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가 뭐냐 이러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애들을 다 차별하면 안 돼.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동 최선의 이익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를 것 같은데 모든 순간에 아동한테 지금 최선의 이익이 가는 거야. 불필요한 손해를 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해서 판례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폭한 애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가 너무 심각해서 강전을 시킨 거예요. 강전을 시켰는데 너무 먼 데로 보낸 거예요, 얘를. 그래갖고 얘가 도저히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수준의 먼 학교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강전. 그래서 이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다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가해자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수정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아동 최선의 이익, 그 다음에 생존과 발달 보장. 옛날에는 생존이 중요했지만은 목숨만 살려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게끔 발달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존중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옛날에는 유아들은 자기 의사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됐지만 지금 얘네들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 역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참여는 약간 의사 존중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지나가냐면 이거 전에 설명 다 했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를 제공, 보호, 참여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3P. 제공, 보호, 참여 이렇게 있어요. 거의 같은 얘기들이지만은 이렇게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두셔야 돼요. 제공은 뭐죠? 얘네 배고프다면 밥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제공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는 뭐냐 하면 이 애들은 약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보호 안 하면 얘는 뭐 유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죠? 방임, 유기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참여.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이런 거 제가 전문도 한 번씩 드리기는 하는데 그걸 다 볼 필요까지는 자주 보기는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풀다 보면은 이 추시, 2019 추시인가? 이때 보면은 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조약들이 시험에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19 추시 해설할 때는 제가 좀 이 전문들을 자세히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그걸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심심하면 선생님들 혹시 제가 나중에 전문도 드릴 건데 혹시 그 전에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쳐보면 싹 다 나오는데 조항이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몇 장 안 돼요.
유아교육법도 그렇고 조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면 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아동은. 그래서 중고등학생 애들도 아동인 거죠. 자, 그리고 협약 이행 방법은 당사국과 위원회의 의무예요. 꼭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 조인했기 때문에 당사국이거든요. 협약을 꼭 이행하는 게 의무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 권리에 관한 원칙은 무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 생명, 생존 발달 보장, 아동의 의사 존중 이런 것들이 각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드렸잖아요. 책마다 요약한 형태가 다른데 이런 거를 요약을 한 거예요. 일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항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권적 권리, 유아의 권리로 자유권적 권리, 사회권적 권리, 일반 원칙도 있고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유권적 권리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명권, 국적, 신분 보존, 뭐 양심,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적 권리는 사회에서 보장해줘야 되거나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대한양육. 가정생활은 뭐냐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고,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막 돌아가셨거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엔 가정하고 비슷한 양육이 필요해요. 그걸 대한양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초보건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여가, 문화, 그다음에 이제 막 그 교육, 여가, 문화, 요거는 저 설명 다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애가 맞거나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막 상해를 당하거나 폭력에 놓여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특별 보호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식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요렇게 아동 권리 협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답을 좀 보시면은, 자, 15번 답을 좀 보시면, 아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조약,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당사국이 되었어요. 이 국제조약이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국제조약이 뭐냐? 이름을 쓰라는 거죠.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와 상관없이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고 쓰셔야 되고, 자, 동그라미 1에다가는 뭘 써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1에다가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다 제가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는 의사존중의 원칙을 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저 놀이 더 하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이제 뭐 하고 놀아요? 선생님, 여기 공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너무 좁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게 시험에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은 이런 권리가 있어.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부터도 중요했지만.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 보시면, 다음은 이제 교사론, 다시 교사론입니다. 자, 16번 하그리브스와 퓰란이 제시한 교사 발달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동그라미 1의 가해의 대화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과 동그라미 2 대화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1의 가해 대화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 가해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감이 얘기하고 있고 윤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원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 잘 도와드릴게요. 환경 지원 많이 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윤교사는 뭐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윤교사는 저는 원감님 감사한데요. 학부모 상담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 학습 설계 뭐 이런 것들도 쉽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감은 생태적 발달. 그 다음에 윤교사는 지식과 기술의 발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직은 선생님들이 우리 같이 이제 교사론까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하그리브스와 퓰란이 얘기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 요거 공부를 아직 좀 안 했거든요. 자, 교사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뭐냐면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전문성이 계속 발달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공부 계속 안 하면 그런 의사가 막 수술해주고 이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성이 점점 발달되어야 하는데 전문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교직생활 전 기간을 통해서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뭐 기술, 지식, 행동 막 여러 모든 것들이 능력,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첫 시간이라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이제 혹시 폐나 이런 거 폐암 뭐 이런 거 수술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폐암 걸린 분이 있어갖고 수술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폐암이면 되게 좀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건데 요새는 막 살아요. 폐암 걸려도 많이 살아요. 그래갖고 수술을 했는데 옛날엔 수술을 어떻게 했냐? 폐암 걸리면 옛날엔 100% 다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갈비뼈를 갈랐어요. 갈비뼈를 갈라가지고 이걸 열어가지고 폐를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갈비뼈를 갈라가지고 열은 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면 내시경 있죠. 내시경으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엄청 심각한 수술을 했나봐 이러는데 흉터보면 요만큼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안 해보세요. 의사가 공부를 안 하면은 요즘에 상처 요만큼만 내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폐암하고만 승부를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분은 뼈는 멀쩡한데 뼈를 부셔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폐암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 뼈 붙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건데 우리는 이제 유아교사잖아요. 근데 유아교사가 공부를 안 하고 죄책감을 안 갖는 거예요. 옛날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환자를 이렇게 폐암 환자를 이렇게 내시경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뼈를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교사는 전문성이 계속해서 발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전문성 발달의 내용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식과 기술 발달이 있고 자기 이해의 발달, 생태적 발달 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로서 교수 기술 이런 거죠. 대체로 이제 교수 기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뭐 교육과정 설계, 일과 계획, 뭐 그다음에 상담 조언, 뭐 유아와 상호작용, 환경 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게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해의 발달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여기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자기 이해 발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환경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에 맞게 행동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교사가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자별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이라든가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그리브스와 퓰란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해 대화에 나타난 두 가지 발달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봤으니까 원감은 계속 환경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생태적 발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윤 교사는 유치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대화의 근거를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에 나타난 거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생태적 발달은 원감이 계속 환경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과 기술 발달은 윤 교사가 계속 유치원에서 하는 전문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고 본문에서 찾아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17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